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윤덕수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 마련하는 본격 시사 토크쇼 수요 스페셜 시간입니다. 정치 남분을 이곳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각종 정치 현안과 개인의 철학, 또 소신 등을 다각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죠. 오늘 초대 손님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기획본부장을 맡고 계신 이목희 의원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까지는 49일, 후보 등록일까지는 25일 남았습니다만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죠.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점차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죠. 이 문재인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 측에 다음 주부터 단일화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측은 정책이 우선이라며 아직은 이르다는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전향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언제 또 어떤 형태로 단일화를 할 것인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KBS 열린 토론 수요 스페셜, 오늘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이목희 기획본부장을 초대해서 민주당의 단일화 구상과 또 대선 전략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수요 스페셜, 오늘은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이목희 기획본부장을 만나봅니다. KBS 열린 토론. 네, 먼저 함께해 주실 두 분 패널 소개해드리죠.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우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카이스트 이용규 경영과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목희 기획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시죠? 예, 바쁩니다. 정신없으실 겁니다. 두 분 패널 앞으로 100분 동안 함께 하시는데 인사 먼저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본부장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 캠프 하면은 이른바 용광로 선대위 생각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 기획 의도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긴 말씀 안 드리고 네. 보통 선대위를 만들어 놓으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나오죠. 네. 예를 들면 아주 강력한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지녔다는 박근혜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 캠프 지금까지 이러저런 자범이라든지 무슨 의견 충돌 이런 것이 별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잘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밖에서 볼 때는 너무 용광로, 그러니까 그냥 그동안에 다 불문하고 자, 우리 대선 위에서 뛰자. 다들 서로 그동안 생각이 달랐던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일사불란하다는 표현은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성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소통이라고 그럴까? 좀 이런 것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일부 지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본부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제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치인들이 모인 곳에서 잘 안 되면요. 역시 잡음이 나오거든요. 그러죠. 예. 이런 거 보시면은 우리가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토론하고 합의하고 지금까지 잘 굴러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기획본부장직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사실 참 정치, 대선의 기획본부장 하면은 참 머리 아프신 일도 많으신데 일단 대선 자금 마련을 위해서 이 문재인 펀드 출시했는데 이 출시 56시간 만에 목표 금액 달성. 또 선거자금 펀드로는 최단 시간에 최고 모금액 이런 기사를 봤어요.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얼마나 모았습니까? 200억 모았습니다. 200억. 네.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펀드라는 것이 200억이라는 것이 네. 약정을 하죠. 본인이. 약정을 하죠. 예, 그렇죠. 복지 약정을 하고 약정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납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56시간 만에 3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런 많은 분들이 약정한 금액이 200억을 넘어섰다. 그런 뜻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단시간 또 최고 모금액 네. 기록을 하셨어요. 자, 아무래도 관심사항은 야권 후보 단일화입니다. 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제안을 했어요. 근데 안 후보 측 답이 자,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단지 다음 달 10일까지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우리 이 본부장께서는. 저는 어제 안 후보 측의 얘기를 들으면서요.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그런 발언이 이해하기 어렵다.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바른 정치라고 하는 것은 네.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응답해야 한다. 그 응답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 그런 것인데 물론 한 달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대다수는 빨리 단일화해서 네. 두 후보가 함께 손을 잡고 국민들을 만나러 다녀라. 이런 것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읽혀집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들의 요구를 10개를 다 못한다면 10개가 있다면 뭐 두세 개라도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국민들은 단일화를 빨리 하라고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한 순서가 있어서 10일까지는 안 된다. 우리 할 일을 해야 되고 그 뒤에 가서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뭐 그 뒤에 가서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이건 바른 정치를 하는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 요구, 뭐 단일화 하려면 빨리 하라. 뭐 그것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기왕에 단일화를 한다면은 할 것이라면 빨리 국민들한테 자, 우리는 이렇게 단일화해서 이런 공약을 내세운다. 뭘 해야 되는데 지금은 헷갈린다라는 지적도 없지 않죠. 자, 근데 자, 안 후보 측이 이같이 지금 다음 달 10일 물론 그 공약을 좀 집약을 해서 그때 내놓겠다라는 뜻인데 일각에서는 자 10일 이후란 말이죠. 그러면 후보 등록일이 25, 26일이니까 보름 사이에 단일화를 하는 그 준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할 때 그래서 제일 준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 아니냐. 그거를 겨냥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없지 않습니다. 이 본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언론들이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제가 직접 안 후보 또는 안 후보 캠프로부터 얘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나 많은 언론들은 그렇게 보도하고 있고요. 실제로 안 후보 캠프가 주장한 스케줄대로 가면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좁아졌죠. 사실은 단일화를 합의해 놓고도 실무적 준비에 예컨대 여론조사만 해도 한 열흘 걸리는 네. 거고요. 다른 방식, 국민 경선 이런 거 하면 최소한 보름 이상 걸립니다. 네. 이런 걸 고려해 보면 언론들이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를 넘기지 말고 협상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한 건데요. 네. 뭐 상대방이 저런 태도를 보이니까요. 저희들은 뭐 답답한 심경입니다. 자, 안 후보 측은 그 같은 입장인데 민주당 입장은 일단 25, 26, 다음 달 25, 26일이 후보 등록일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다음 달 20일까지는 단일화를 마쳐야 된다. 이런 목표 입장인데 안철수 후보 측의 입장에 따라서 민주당의 입장이 바뀝니까? 저 상대방이 있으니까요. 물론이죠. 예를 들면 안 후보 캠프에서 10일 전에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겠다고 않겠다. 하면 그럼 저희들은 어쩔 수 방법이 없죠. 없죠. 다만 저희들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안 후보 캠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좀 더 일찍 협상장에 나와야 하는지를 열심히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시간이 부족하니까 무슨 당장 단일화의 방법을 논의 안 하면 네. 정치혁신 방안이라든지 네. 비전과 정책에 대한 협의라도 해가자 이런 제안을 할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께 국민 여러분이 바라시는 이런 조속한 그리고 감동적인 단일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단일화가 좀 빨리 촉진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저희들에게 힘을 보태 주십시오. 이런 국민에 대한 호소를 계속해 갈 생각입니다. 자, 단일화를 할 경우에 단일화 시기도 문제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양 캠프에서 볼 때는 단일화 방식입니다. 네. 그렇죠? 네. 단일화 방식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져서 누가 진짜 대권 주자가 마지막 되느냐 못 되느냐인데 우상호 공보단장이 야권 단일화 방식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이 말씀 들으셨어요? 네, 무슨 맞습니다. 뜻입니까? 이것은 안철수 후보 측에서 만일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이다. 여론조사에 의한 그 결과를 보고 하자 그러면 따를 겁니까? 저는 그것은 우선 우상호 단장의 사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사견입니까? 사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원칙을 지키는 범위라면은 안철수 후보 측이 주장하는 안을 뭐든 간에 그것이 뭐 단일화의 방법이든 정치혁신 아니든 비전과 정책이든 가능한 많이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후보뿐만 아니라 기초의원을 뽑을 때도 투표를 뽑습니다. 그렇죠. 당원이 뽑든 국민이 뽑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후보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뽑는 것이 맞는 것이죠. 네. 예컨대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를 얘기하면 당신 너무 시간이 없었고 사실 그 선택밖에 없었는데 네. 지금 우리가 단일화 얘기를 해온 지가 한 달이 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많은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선 후보 단일화의 방법 중에 가장 원칙적인 것은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참여. 네. 네.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은 여론조사로만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문재인 후보는 100만 명이 넘는 선거인이 모여서 네.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한 후보입니다. 그랬죠. 그런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선출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 여론조사하면 세계 기간쯤 하면 3,600명쯤 되지 않겠습니까? 네. 3,600명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다시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원칙이 맞지 않다. 두 번째는 그렇게 예를 들면은 차 타고 와서 배 타고 와서 투표한 분들 물론 100만 명이 다 투표한 건 아닙니다만 50만 명 넘는 이런 분들 신청한 100만 명이 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라는 원칙은 지키는 범위에서 네. 그런 지키는 토대 위에서 이러저러한 것을 합치고 뭐 이런 걸 섞어서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애당초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이런 방식은 곤란하다. 이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야권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는 두 분 패널도 계속 질문이 아마 있을 겁니다. 기타 자세한 현안에 대한 질문은 두 분 패널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이시죠.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이목희 기획본부장께 질문이나 또 제안이 있으신 청취자들은 전화 02-368-1001번부터 4번 또 큰 게시판과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는 샵 9730 문자 있습니다. 트위터로는 KBS 오픈 디베이트로 좋은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목희 기획본부장에 대한 본격 질문, 패널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원 원장 시작해 주시죠. 네. 과거 제가 이런저런 일로 이목희 의원님을 여러 군데 뵀습니다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또 이런 자리는 처음인 것 같은데. 네, 네. 뭐 선대위 기획본부장 맡으셨는데 이 의원께서는 뭐 이렇게 선대위 맡기 전에도 전략기획통으로 알려져 있으시고 이전에 열린우리당에서 기획위원장 전략기획위원장 네, 맡으셨고요. 또 사실은 지하운동 하실 때도 이쪽으로 또 이게 전문가로 알려졌는데 전략기획이라는 것이 무작정 기획만 잘 짠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원 속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당이나 후보, 국민 분위기 상황 어떻습니까? 전략 짜서 승리할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제가 문재인 캠프에 있다고 해서 네. 일방적으로 문재인 캠프의 상황을 장밋빛으로 보거나 하는 것은 아주 건물입니다. 특히 전략기획을 하고는 제 입장에서는 아주 공정해야 하고 냉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아까 물어보신 말씀에 대한 답변은 저는 단일화해서 여러 가지 조건, 뭐 현재 지지율 혹은 국민들이 다음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현재 우리 가진 조건들을 종합하면 단일화해서 문재인 후보가 승리하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비전과 정책을 국민에게 잘 설명하고 우리 당 조직이 제대로 가동되고 문재인 후보가 가진 강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강점들을 잘 국민에게 설명드리면 대선에서 저희들이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강점 얘기하셨는 조금 전에 그 앵커께서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나 그 여론조사 얘기했을 때 가급적이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표 엄밀하게 말하면 국민이 본선에서 하는 방식하고 가장 유사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모바일 투표는 국민이 본선에서 12월 19일 날 투표하는 방식하고 유사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유사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죠. 대표성이 조금 국민의 본선 투표하고 좀 근접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구체적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른바 모든 국민이 투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른바가 선거인이 네.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모바일 투표와 직접 투표의 차이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의 다수가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네. 국민 여론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점에서 보자면은 당 지지율에서 민주당보다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더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지지율을 보면 새누리당이 예. 뭐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만 우리 민주당보다 높은 건 사실이고요. 네. 뭐 그것은 저희 민주당이 사실은 그동안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여러 가지 저희들의 뭐 부족함이 그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과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국민들을 비교해보면 일단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더 많다.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네. 그 속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좀 있을 거고요. 인물과 미래 비전에 대한 선택인데요.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 이런 점에서 저희들은 새누리당보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여러 가지 조사를 봐서 알겠는데 현재 새누리당의 집권 연장보다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쪽에 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는 걸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정권 교체 주체가 누구야 되느냐가 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현재 그 문재인 후보를 그냥 무조건 정권 교체를 이제 찍어달라고 하는 것은 좀 비약 아닙니까? 정권 교체는 필요한데 그 정권 교체 주역이 문재인 후보라는데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어야 정권 교체 주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는 사실상 그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란에서도 그런 게 좀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문재인 후보로 정권 교체 주역이다라고 지금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지지율을 보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예컨대 문재인 후보가 완벽한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지율이 나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희들은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실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단일화 국면을 보면요. 문재인 후보 가진 강점이라는 게 국정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부족하고 더 변화돼야 하지만 쇄신하고 있는 민주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지금까지 도덕성 검증에서 별로 커다란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께서도 아마 점점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보는데 누가 보더라도 서민의 노동과 삶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같은 후보가 문재인 후보다. 이런 국민들의 생각들이 점점 더 커져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어느 토론에서 보니까 그 우상호 공보단장이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람이 너무 착하다. 이게 조금 뭐 좀 강단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게 자랑거리를 단점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예. 단점으로 얘기하는데 그 민주통합당 차원에서는 지금 향후 잘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민주통합당이죠. 지난해 그 총선 승리, 정권 교체를 표로 내걸면서 야권 연대냐 통합이냐 논란이 있다가 민주통합당으로 탄생이 됐는데 그래 가지고도 부족해 가지고 4.11 총선에서는 야권 연대를 했죠. 다시요. 네. 연대한 이후에 다시 또 다수당이 못 되고 통진당 사태까지 생기고 이런 과정에 다시 또 제3영역에서 안철수 후보가 등장하고 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하고 좀 제 표현이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후보 단일화에 목매고 있는 게 현실이고 사실상. 그러면 이것을 보기에 따라서 자기중심성을 잃고 끊임없이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자립 능력이 없는 민주당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당이라고 봐야 됩니까? 뭐 양측면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당 지지도가 새누리당보다 뒤지고요. 혹은 뭐 안철수 후보,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가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뭐 저희들이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받고 있는 지지에 제가 정확하게 계략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부분은 현실 정치에 대한 반감이죠. 사실은 그것이 투영된 것이 안철수 후보의 높은 지지율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뭐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책임이고 뭐 큰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겠죠. 사실은 뭐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민주통합당을 만들었습니다만 4.11 총선에서 사실 패배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고요. 그건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을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패인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도부의 잘못이 제일 큰 것이고요. 여러 가지 잘못을 해서 국민들께서 사실은 상당한 기대를 갖고 우리에게 많은 의석을 주실 준비가 돼 있었는데 우리가 잘 못한 지점이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저희들은 지금 반성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쇄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철수 후보가 그런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 속에서 등장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일에 안철수 후보의 등장이 없었다면은 오는 12월 19일까지 박근혜 후보의 독주가 계속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양측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김 원장 말씀대로 박근혜 후보와 독주가 계속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 독주라는 것을 어느 정도로 보고 말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문재인 후보를 선출하고 우리가 진행해온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의 과정, 우리는 비전과 정책을 내걸고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과정, 뭐 이런 과정들이 합쳐지면서 현재 문재인 후보 지지율보다는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뭐 저는 옆에서 좀 관찰의 차원에서 봤을 경우 안철수 후보가 등장해가지고 그동안의 중도를 중심으로 해서 박근혜 후보가 가지고 있던 부분이 상당 부분 확보해가지고 이후 문재인 후보가 경쟁하면서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상당히 전달해주는 역할을 안철수 후보가 잘했다. 그런 점에서는 그런 문재인 후보에게 기여한 점도 크다라고 보는데요. 뭐 문재인 후보에게 기여한 점도 있겠고요. 우리 야권에 우리 안철수 후보가 많은 걸 기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용광로 선대위 말씀하셨는데 선대위 용광로는 뭘 녹이는 건데 녹이는 것 정권 개최에 대한 열망으로 녹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으로 기본적으로 녹이고요. 예. 예를 들면 우리 선대위를 말씀드리면 짧게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개파를 떠났습니다. 개파를 예를 들면 옛날 선대위는 주류가 자신의 개파 위주로 주요 자리를 배치하지 않겠습니까? 개파를 초월했고요. 두 번째는 시민사회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는 당이 중심이 된 민주 캠프도 있습니다만 5개의 문을 실현하는 미래 캠프도 있고 시민 캠프가 있습니다. 시민 캠프는 시민사회 문을 연 것이고요. 세 번째는 기존의 정당이 갖고 있는 다선, 선수 위주, 나이 등을 고려해서 선대위를 만들어 왔는데 우리는 그걸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사실 선대위원장에 보면 우리 제일 30대 초반의 선대위원장도 있고요. 선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기존의 관념을 깨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선대위, 수평적 네트워크 이런 걸 만든 것은 아마 우리 대선 사상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광로입니다. 예, 정치적인 과제들을 문이라고 5개의 문으로 했던 거, 게이트 뜻도 있겠지만은 문재인 후보를 연상시키려고 그렇게 만든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용광로 말씀하셨는데 용광로 녹이려다 보는데 안 녹아져가지고 좀 문제가 돼서 제거하는 분들도 있었었죠. 어떻습니까? 불순물로 봐가지고. 불순물이라기보다는 예. 전 이렇다고 생각. 아까 제가 그런 말씀했는데요.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응답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민들의 요구 중에서 이러이러한 분들이 선대위 있는 것이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면 국민의 요구가 있으니까 응답하는 의미에서 그분들 스스로 선대위를 떠나는 것이죠. 예. 네. 이목희 의원님 못지않게 또 책사라고 알려지신 분이 또 외부에 다른 쪽 당에 계시다가 당으로 영입되어 오셨어요. 국민통합위원장으로 맡으셨던 거예요. 네네. 윤여준 전 장관 예,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두 분 같이 해서 조금 전략적 맡으면 팀 플레이 잘 될 것 같은데 같이 하면 안 하십니까? 그건 제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 후보의 뜻이어야 하는데 후보가 지금 윤여준 전 장관을 배치한 것은 국민통합 이런 쪽에 우리 윤여준 전 장관이 기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역할을 하시게 돼 있으니까요. 예. 제가 윤여준 전 장관 지금 예로 드는 얘기는 윤여준 장관 아직도 용광로가 안 되고 있다는 표현을 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좀 용광로가 되기 위해서는 좀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당 지도부 자체가 지금 바꿔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친노 색채를 더 빼야만이 본선 승리가 조금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윤여준 장관. 예, 그런 분석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십니까? 당내에 그런 말씀들 하는 분이 있고 그런 기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은 다 인정하는 것이죠. 존재하는 걸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잘 알겠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일을 하는 기준은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그렇고요.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좀 상황을 좀 지켜봐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색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김광진 청년 비례대표로 진출한 김광진 의원 막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저 논란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의원 된 이후에 몇 개의 발언보다는 의원 되기 전까지 몇 번 트위터에 올리고 했던 글이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 의원 되기 전까지의 썼던 걸 가지고 꺼내서 정쟁거리로 삼는 흑색 선전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김광진 의원의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다르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되기 전에 했던 것과 의원 되고 난 뒤에 한 것은 좀 무게가 다르겠죠. 그러나 저는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되기 전에 한 트윗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보완책이라든가 후속 대책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선 김광진 의원 지금 우리가 전모를 모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 그렇죠. 알고요. 들리는 얘기하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좀 상세히 조사를 해서 그 조사 결과를 놓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전모를 모른다고 하시니까 또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근래에 박근혜 후보 진영의 정수장학회 논란과 맞물려 가지고 상대적으로 또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는 그쪽 진영에서 NLL 관련 공격을 많이 했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일종의 가닥을 잡아간 것 같기도 한데 NLL 관련해 정문현 의원 주장 빼고 사실로 확인된 어떤 추가 사실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기는 언론에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컨대 지금 정부 당국자들이 고위 당국자들이 한 말이 배석자 없는 비밀 정상회담은 없었다. 네. 그리고 NLL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이전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서 계속 유지돼 왔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예컨대 무슨 비밀 대화록은 없다. 이걸 현 정부의 고위 당국자에 다 확인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정문원 의원 또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지금까지 많은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히 조명을 받으면서 왜 논란이 상당히 계속됐다고 보십니까? 그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의 의도는 역시 문재인 후보에게 뭐 참여정부 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동일시해서 이런 그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것이 뭐 언론이 사실은 사실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돼서 정폭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전반에 어쩌면 마지막 질문일 것 같기도 한데 아까 문재인 지금 펀드 최단 시간 최대 모금했다고 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기성 거대 정당에서 저는 펀드만 조성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대부분 펀드 할 경우에는 국고 지원 못 받는 신당이라거나 무소속 후보 진영에서 그렇게 이제 국민 참여 펀드를 조성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문재인 펀드가 없으면 지금 당 사정이 대선 못 치른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대선 전체 비용이 560억쯤 된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대선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 보상 560 받을 전체 수 비용입니다. 전체 비용. 대선 쓸 수 있는 비용. 쓸 수 있는 그래서 국고에서 보전 받을 수 있는 비용. 그런데 문제는 당에 나오는 그 사람 130억쯤 됩니다. 130억 남짓됩니다. 그럼 사실은 한 430억 정도가 없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빌려 쓰든지 예를 들면 어디서 우리가 차입을 해서요. 그 박근혜 후보가 차입해 쓰고 나중에 그 상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펀드를 조성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본인이 돈이 뭐 아주 많은 분이면은 개인 돈 써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것을 차입하는 방식보다는 펀드를 가능하면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펀드를 통해서 대선을 치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뭐 십시일반 내시는 분들은 마음도 모여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 돈도 이자 3.09% 쳐서 돌려드립니다만 사람이 먼저인 세상도 함께 돌려드리겠다. 이런 각오로 시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만호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교수님 계속해 주시죠. 네, 지금 뭐 그 단일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응답해야지 되는 것이 정치인이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일화를 원하는 국민이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정치 혁신을 원하는 국민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단일화와 정치 혁신을 나눠 생각해서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혁신은 현재 주어진 주요한 과제죠. 주요한 과제니까 뭐 모든 후보들이 정치 혁신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다른 하나는 정권 교체.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정치 혁신을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에게 있어 단일화는 아주 중요한 명제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지지층에서는 그 논리가 성립을 하는데 국민들 전체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것이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세요? 정권 교체가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치 혁신이 상위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세요? 그런 질문들을 그 비슷한 얘기가 안철수 캠프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또는 문재인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치 혁신을 도구쯤으로 생각한다 이런 비슷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이야말로 참 심각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혁신과 정권 교체가 어떻게 따로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쓰려고 그러면 무슨 전제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민주당은 정치 혁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 혁신 대상이 정치 혁신의 대상이면서 어떻게 그 정권 교체를 정치 혁신하고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그럼 예를 들면 새누리당은 말입니다. 새누리당은 그 정권 재창출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도 정치 혁신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지금 단일화 문제를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요. 아니니까요. 그 말씀 제가 드리면 이렇습니다. 정치 혁신 해야죠.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저는 정치 혁신이 먼저고 정권 교체는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이 고통받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권이 재창출돼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은 다시 고통과 절망 속으로 갑니다. 저는 일단 이것을 여기서 차단해야 하는데, 여기서 끝내야 하는데 그건 정권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은 함께 돌아가는 것이지 무엇이 상위 개념이고 무엇이 하위 개념이다. 만약 정권 교체가 정치 혁신의 아래 아주 하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 국민의 고통을 제대로 못 보는 좀 한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 정치 혁신을 지지하는 상당 계층, 그리고 아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 국민 지지층에 아마 또 상당수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새 최근에 뭐 그런 언론 조사도 여론조사도 조금 나오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또 상당 부분은 그 민주당의 지지층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네. 어려운 성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지 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을 같이 섞어서 생각을 하겠지만은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좀 구별을 해서 얘기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좀 생각을 하는 근데 거죠. 그것이 실천적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새누리당 지지자는 정치 혁신을 바라면서 정권 재창출을 바랄 테고요. 야권 지지자는 정치 혁신을 바라면서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지금 그렇게 구분하시는 말씀의 실천적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 민주당에서 이제 단일화의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가치 연합을 지향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치 연합이라는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안철수 후보하고 네. 민주당 하고 여태까지 걸어온 길에 있어서 그리고 지지층도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민주당 내에도 여러 가지 이념적 스펙트럼이 그 어느 정당보다도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중도층으로서 민주당을 탈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가치연합이라는 걸 어떻게 실행을 할 거냐. 네. 그런 상태에서 가치연합을 실행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선거 때만 임시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진정한 가치연합이 아니라. 그런 이제 오해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민주당이 과연 중도의 정당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거냐.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에 급진적 진보의 보이스를 냈던 부분들, 그런 의사를 가진 분들이 앞으로 그 민주당의 어떤 의미에서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거냐, 그 확실히 않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결이 되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가치연합이라는 걸 질문을 드리는 좀 거죠. 드려보겠습니다. 예컨대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또는 민주당 차이가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얘기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 보면 재벌 개혁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노동과 삶을 개선해야 하는 문제도 아주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사실은 비전과 정책에서 우리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물론 포용하는 지지층은 조금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민주당 당원 중에서도 뭐 안철수 후보 지지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무슨 뭐 중도층이라고 해서 반드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분도 있고 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만약에 우리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의 정책과 비전이 완전히 다른데 정권 획득을 위해서 단일화를 시도한다고 하면은 비판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큰 골격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국민들께서도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야권으로 분리하고 그래서 정권 교체 바라는 분들이 단일화를 하는 것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민주당하고 새누리당이 같이 연합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게 될 말이냐 이러겠지만 저는 그 가치 연합에 대해서 아니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지지자, 새누리당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분들이 그 단일화되면 곤란하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 저는 그 다 대다수가 가치 연합, 정책 연합 그리고 단일화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아니 가치 연합이 이제 당연히 해야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출마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에 안보는 보수로 가고 경제는 진보로 간다. 지금 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제 정책 면에서는 굉장히 유사한 정책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데 안보가를 보수라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면 상당 부분이 실제로 의사결정에서 차이가 나는 의사결정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인가요? 아니 예를 들어서 대북 문제도 그렇고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전체적인 얘기로서 할 때는 이제 뭐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이 구체적인 사안이 지금 벌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 되고 나서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안보에 있어서 보수적 안보관을 가진 분하고 진보적 안보관을 가진 분하고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박근혜 후보도 이명박 정부의 그동안의 대북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 화해 협력을 더 정진시키고 교류하고 인도적 지원을 더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점에서는 저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가 별로 큰 차이가 저는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보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예컨대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되고 화해 협력을 정진시켜야 되고 교류를 더 활성화해야 하고 이런 데서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니, 물론 그 정도의 것을 얘기를 하면은 차이가 없겠죠. 없겠는데 대통령이 내고 나서 대북 문제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민감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루고 의사결정을 해야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치관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으면은 굉장히 다른 의사결정을 할 거다 하는 얘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그 머릿속의 생각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는 없고요. 아니, 물론이죠. 예.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하는 말이 비슷하니까요. 비슷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여러 가지 정치 개혁안을 내놨는데요. 그거를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좀 비판적 입장을 굉장히 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일부에서는 굉장히 포퓰리즘이냐 하는 얘기 있고 안철수 후보는 이 특권을 내려놓자는 게 왜 포퓰리즘이냐 하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뭐 지금 후보 단일화를 해야지 되니까 뭐 심한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굉장히 기존의 국회의원이나 당뇨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안철수 후보의 그 정치 개혁안이라는 게 굉장히 뼈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는 안철수 후보의 어떤 정치 출마의 아주 근본 원인인 정치 혁신의 문제하고 굉장히 관련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혁신안이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추측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의 많은 부분이 기성정치된 반감에서 연유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반감을 이용해서 지지율을 올리고 그래서 단일화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보자 뭐 그런 생각이 전면에 깔려 있었던 게 아닌가 추측을 하고요. 그걸 보면 드는 생각이 기업을 하는 관점으로 정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예를 들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봐야 되는데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우선 중앙당을 축소하자 폐지하는 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미국을 얘기하는데 미국은 각 주예요. 정당의 뿌리가 아주 튼튼하고 깊게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 아닙니까? 사실 국방과 외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각 주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중앙당이 있어야 각종 선거에 효과적 대응도 할 수 있고요. 각 지역의 정당의 뿌리를 내리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당을 폐지하자는 데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앙당을 좀 줄이자는 데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줄이자. 그건 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중앙당이 줄어들면 국고보조금 줄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지금 국고보조금요. 우리가 한 달에 한 10억 받습니다. 민주당이. 그중에 30%는 정책개발비고 10%는 여성 정책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를 갖고 우리 당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풍족하지 않지만 중앙당을 줄인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비례대표를 현재 54명에서 더 늘린다고 하면서 국회의원을 200명을 한다는 것은 그건 참 바른 길이 아니다. 올바른 길이 아니다. 뭐 실현 가능성을 제쳐놓고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숫자가 줄면 그걸 채우는 것은 관료들입니다. 지금도 국회가 사실 지금 국회의원들 열심히 하는 분들 참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행정부의 독선 독주를 잘 견제를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숫자를 줄인다는 것은 그 자리를 그냥 국민에게 책임지지 않은 관료가 채워서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하는 그런 원칙에 맞지 않다. OECD 선진국 예를 보면 국민 8만 명당 대략 국회의원 한 명입니다. 우리는 16, 7만 명당 한 명인데요. 그래서 이게 많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국회의원 100명을 줄이면 뭐 2천억 얼마 3천억이 절약되기 때문에 그 돈을 딴 데 쓸 수 있다. 저는 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라는 것이요. 자,
이번 국회 법률이 몇 개 통과됐다. 예산안이 제출된 지 며칠 만에 통과됐다. 이걸 참 잘한 국회다. 이렇게만 평가한다면 그건 정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라는 게 서로 좀 늦게 가더라도 갈등을 좀 축소시키고 해소시키고 국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약자들 보호해가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충성심 많고 유능하고 성실한 사원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국가는 온갖 형태의 국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의 정치혁신안은 과연 그것이 옳은가 하는 데서 의문이 있고 그게 실현 가능한가 에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그렇지만 정치혁신에 대한 안철수 후보나 그 캠프의 고민에서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치혁신안을 놓고 얼마든지 토론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공통의 분모를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이제 상당 부분을 동의를 하면서도요. 이게 조금 좀 잘못 이해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안철수 후보가 정략적으로 이 정치 혁신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저로서는 정치 혁신을 해야지 된다는 굉장히 본인의 가치가 확실하기 때문에 내놨다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치 혁신을 어떻게 이룰까.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이야기하셨는데 정치 구조도 얘기를 하고 이게 지금 수십 년 동안 해온 얘기거든요. 근데 수십 년 동안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치 혁신을 어떻게 이루어야지 됩니까?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 혁신이라는 건 이게 아까 말씀대로 제도 조금 바꾸자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도 이 정치 혁신을 내놓는 이유는 정치 문화와 풍토를 바꾸자는 건데 그것이 이러한 구조를 일부 바꿈으로써 정치 문화와 풍토를 바꾸는데 어떻게 가겠느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거를 이 정당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 정당 역할에 대해서는 정치학자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만 너무 초점을 맞춰갖고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켜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는 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그리고 엄청난 돈을 쓰는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치혁신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그 다음 순서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분산할 것인가. 또는 지금 사실은 국회의원 한 사람이 열심히 하면요. 수천억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런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나머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그것도 함께 고민하겠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김만원 원장과 이용규 교수 두 분 패널의 1차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수요 스페셜 오늘은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이목희 기획본부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냉철한 문제의식, 치열한 대안의 검증, 우리 사회를 성숙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KBS 열린 토론, 수요 스페셜, 윤덕수 앵커의 진행입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수요 스페셜, 오늘 초대 손님은 이목희 의원입니다. 그리고 두 분 패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또 카이스트 이홍규 교수가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목희 본부장님, 네. 전반 질문이 끝났는데 아주 시원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아주 솔직하게 지금 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입장을. 그렇죠? 네. 기획본부장이시니까 아무래도 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용규 교수님하고 이 안철수 후보 측의 정치 쇄신안 관련해서 지금 많은 공방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좀 압축해서 여쭤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어렵게 그 출사표 던지면서 단일화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정치 쇄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동의. 딱 두 마디예요. 근데 굉장히 그때 이거를 내놨을 때 일반 국민들, 물론 정치권은 물론이고 정치 쇄신?
어디까지 바꿔야 정치 쇄신이냐? 뭐 어떻게 기준이 뭐냐? 이러던 차에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이다. 이런 지적 속에 내놓은 것이 그 4대 정치 쇄신안. 그러니까 대통령 임명직 축소, 지금 말씀하신 국회의원 정수, 정당 국고보조금, 또 중앙당 폐지 내지 축소. 이건데 지금 조목조목 우리 이목희 본부장께서 지적은 하셨습니다마는 자, 안철수 후보 측에서 그런 거 검토 없이 내놨겠습니까? 단일화 협상 본격 들어가서 자, 정치 쇄신 거기에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단일화 하는데 민주통합당 뭐가 안 됐고 뭐가 된다. 그러면 당신들도 구태다. 왜 그걸 못 바꾸냐. 그럴 때 국민 쪽에 국민들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도 다 야권 후보 단일화의 한 축인 민주당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새누리당뿐만 아니고 민주통합당 역시 그거 응하지 않으면 구태 아니냐. 네. 이러는 것을 염두에 지금 두시고 그 반박이나 이런 거를 하세요 지금? 그렇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 낸 중에서 이제 임명직 축소하는 문제, 네. 국회의원 수 축소하는 문제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숫자를 10분의 1로 줄이겠다. 그것이 옳으냐? 저는 잘 생각해봐야 된다고 네. 봅니다. 대통령이 많은 사람을 임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이 올바른 절차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옳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배치되느냐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면 대통령이 국정을 계획하려고 대통령 자리에 여러 가지 구상을 하는데 그걸 대통령이 다 내려놓으면요. 그 자리 역시 공무원이 관료가 차지하게 됩니다. 국정을 계획할 사람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나 선거운동 도와준 사람, 나 옛날에 도와준 사람 이런 사람, 능력도 없는 사람을 쫙 배치했을 때 그게 문제지 대통령이 예를 들면 시스템에 따라서 자질을 평가하고 도덕성을 평가해서 임명하는 임명직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런 것이고요. 정치혁신이라는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헌정회가 전직 의원에게 지원한 지원 그거 안 받겠다. 그럼 금지시킨다. 뭐 이런 걸 지금 이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해서 새누리당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정치혁신은 언제까지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야 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권을 획득했을 때 정치혁신을 더 잘할 수 있고 완성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목희 본부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그 지금 그 4개 쇄신안에 대한 잘못됨을 지적하시는 거는 뭐 익히 지금 정치권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학자 쪽에서도 비판, 비난 또 지적을 하는데 문제는 안철수 후보 측이 뭔가 기존 정치권에 대한 그 불신 이걸 바꿔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안풍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안을 내놨다가 야권 후보 단일화의 한 축인 민주당 쪽에서 틀리다 한다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안을 바꿀 때 일반 국민들이 안철수 그럼 넌 뭐가 다르냐? 그렇게 내세웠으면 바꿔야지 뭐가 틀리냐? 이거를 의식해서 끝까지 단일화에 앞서서 이거를 강변할 때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선 그 안철수 후보가 낸 정치혁신안이 네. 진보 보수를 떠나서 네. 전문가들부터 뭐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고요. 뭐 진보 정당 시민사회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뭐 저희들이 이제 안철수 후보 측과 협상을 하게 되면 단일화 방법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정치혁신안도 해야 되고 비정부 정책도 해야 됩니다. 네. 정치혁신안을 우리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서로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네. 그 속에서 뭐 예를 들면은 저희들의 안과 안철수 후보 측의 안이 일정한 무슨 그 공약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안철수 후보 측도 예를 들면은 그게 뭐 전문가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항상 무겁게 듣는다는 안철수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 골격을 바꾸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저러한 부분은 또 고쳐가면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 측하고 문재인 후보 측하고 물론 이렇게 정치 쇄신안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고 또 공통적인 생각을 갖는 부분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투표시간 연장 문제인데요. 자, 이것이 안철수 후보 측이나 문재인 후보 측이나 연장을 하자. 거기에는 공감인데 일반적으로 볼 때 지금 대통령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자, 당위성은 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번 대선부터 투표시간을 그렇게 졸속 처리해야 되느냐?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졸속이라고 뭐 언론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언론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이날이 공휴일입니다만 투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휴일이라고 해도
자기가 소속한 회사나 직장에 눈치 봐서 아침부터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기업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사실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비정규직 노동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 투표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64%가 일에 매여서 투표할 시간을 내지 못했다. 외출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 64% 모두가 투표장에 안 나오신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많은 부분이 시간이 연장되면 투표장으로 나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대략 우리가 보면요. 대통령 선거도 자꾸 투표율이 낮아지고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국민의 50%도 투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를 뽑지 않습니까? 이건 대표성에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투표 시간 2시간 연장했더니 투표율이 10% 올라갔습니다. 국민의 참여가 확대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책 과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이유로 뭐 돈이 100억 더 드네 많으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요. 작년에 무상급식 그 찬반 투표하느라고 돈 많이 썼습니다. 또 오세훈 시장 그만두는 바람에 보궐선거 하느라고 돈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데 100억 쓴다고 한다든지 저는 이거 아니고요. 이것은 아주 무거운 일이고 네.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알게 되면 실천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여기 빨리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단일화 관련해서는 과거에 김대중 정권 또 노무현 정권 탄생 때,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 때는 DJP 연합, 네.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는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그때 이목규 의원께서는 뭐 기획통으로 지난 2002년 대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특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단일화를 최대 변수로 보는 이 시점에서 기획본부장을 맡으신 게 굉장히 과거에 그런 일을 맡으신 게 도움이 되실 텐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이렇게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이번에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그때의 상황을 좀 기억을 하시면. 그 노무현, 정몽준 두 분이 단일화할 때는 저는 네. 사실은 단일화 협상의 과정을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옆에 지켜보는 입장이었고요. 그러나 뭐 역사적 사실을 보면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의대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근데 그때는 사실은 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부랴부랴 합의하고 토론 안보라고 여론조사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이 사실은 국민들이 단일화를 바라는 정권교체 바라는 그러니까 노무현 어쨌든 간에 노무현 그런 정부가 탄생되길 바라는 국민들은 단일화를 바랐겠습니다만 네. 너무 갑작스럽고요. TV 토론 한 번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얻는 교훈은 저는 단일화 과정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 혁신안에 대한 합의도 하고 비전과 정책에 대한 합의도 하고 네. 단일화 방법도 합의하고 뭐 TV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정을 국민들께 직접 보여드림을 통해서 네. 국민의 신뢰를 더 얻어가면서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런 교훈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목희 본부장님 프로필하고 이 가족관계 쭉 보다 보니까 사모님이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지내셨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철수 재단 이사?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밤에 저녁에 사모님하고 말씀 많이 나누겠어요? 안철수 후보 관련해서? 전혀 관계없는 것이요. 관계 이게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를 할 때 네. 제가 한 6년여 했습니다. 그때 안철수 당시 교수가 우리 집사람 요청에 의해서 이사로 참여해서 아름다운 재단 일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아. 그때 이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재단을 만들면서 아무래도 실무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 집사람 보고 원래는 상임이사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네. 근데 그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아름다운 재단을 그만두면서 안철수 재단의 상임이사로 가면 그 모양이 이상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라는 것은 사실은 한 달에 한두 번 회의만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몇 년 동안 안철수 교수가 아름다운 재단을 여러모로 도와줬기 때문에 네. 거기 가서 이사로 참석하는 것은 그건 그때 당신 그렇죠. 정치한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런 것이고 저는 사실은 정치와 네. 기부 이런 것은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우리 패널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김원호 원장님 계속해 주시죠. 네, 민주통합당이 원래 정치 혁신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냐라고 질문함이 있다고 하실 테니까 이번 선거에 들어가지고 사실상 정치 혁신 별로 얘기가 안 됐었죠. 안 되고 있다가 새누리당에서는 공천 비리가 나오니까 정치 쇄신 나와가지고 안대희 대법관 영입하면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민주통합당 역시 정치 혁신 문제를 안 내걸고 있다가 안철수 후보가 등장하면서 후보 단일화 조건 얘기하니까 심지어는 진성준 대변인이 어떻게 정치 혁신하면 되겠냐고 좀 답해 주세요.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것도 불리한 건 모르시겠다. 아니, 불량이 아니라 저는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정치 혁신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부터 혁신된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거였어요. 네. 그중에 크게 내걸었던 것이 증오의 정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자라는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정권 교체론하고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권 교체론의 내막에는 박근혜 후보가 집권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상당히 숨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그런데 너무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하는 것하고 증오의 정치를 넘어서자는 안철수 후보의 주장하고 조금 어떻습니까?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수장학회, NLL 뭐 큰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NLL은 사실은 정문원 의원과 새누리당이 남북관계와 국익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그런 거 안 했어야죠. 그리고 정수장학회는 존재하는 문제를 박근혜 후보가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죄하고 그걸 사회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될 일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런 거 갖고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오의 정치를 청산한 우리가 정오까지는 하지 않습니다만 대결의 정치, 갈등의 정치를 청산해야죠. 당연히 저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가해자가 그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죄하고 그래야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빨리 그런 것이 이루어져서 사실은 여야 간에 혹은 갈등과 대립이 있는 곳에 그런 것이 없어진 화합의 정치, 새로운 정치 이런 것이 정말 됐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드린 이유는 계속 지금 정치 혁신의 공통 방향을 매개로 같이 연합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솔직하게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집권하는 것을 막고 야권이 집권하는 것 자체가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다라고 안철수 후보에게 설득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타당한 얘기 아닙니까? 글쎄요. 지금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우리 이홍구 교수님 말씀에도 정치 혁신이 먼저냐 뭐 정권 교체냐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명박 정권 같은 정권이 5년 동안 계속된다면 참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정치 혁신을 열심히 해가고 또 정권 교체해서 더 열심히 하고 완성해 가자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또 그 길로 저희들은 가는 것이 그건 뭐 안철수 교수도 안철수 후보도 저는 저희들과 그 생각에서는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매번 대선 때마다 뭐 정권 교체라든가 정권 재창출이 정말 뺏겨서는 안 되는 시대적인 과제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97년 대선 때 당연히 그때는 이제 독재 정권을 후회해서 새로운 첫 번째 정권 교체니 그런 말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주장일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난 2007년 대선 때도 정말 당시에 집권 여당이 다시 정권 재창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유모 당시 의원은 뭐 한나라당이 잡는다고 나라 망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하기도 했어요. 어찌 보면 그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누가 집권하느냐가 정치 세력 차이에서는 정말 천양지차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일반 국민들에서는 그렇게 별 큰 차이가 없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박근혜 후보가 집권하는 것과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는 것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 시대 정신을 저는 문재인 후보는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후보다. 저는 박근혜 후보는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시대 정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화민주복지국가의 건설이다.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이다. 그것은 결국 저희 당이 지표로 삼고 있는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를 말합니다. 경제민주화 말씀드리면 지금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개혁, 금융개혁이 함께 있습니다. 노동개혁 매우 중요합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 중에 재벌개혁, 그것도 신용만 내고 있습니다. 예컨대 순환출자 금지, 지금까지 된 것은 놔두고 앞으로 할 것은 금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재벌의 구조를 그대로, 지배구조 그대로 놔둔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도 재벌개혁의 일부만 얘기하고 그것이 사실은 제대로 된 민주화가 아니다. 복지 얘기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생애 맞춤형 복지를 말한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보면 시혜적 그런 이런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권이 지금 동안 해온 걸 보면 대략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대 정신인 평화민주복지국가의 건설은 민주당,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실현되는, 구현되는 가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정책 내용 개별적으로 조금 논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상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걸로 그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지금 새 후보가 너무 경쟁하다 보니까 너무 파퓰리즘으로 가는 거 아니냐, 경제민주화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 혁신안을 두고 라는 비판도 있지만은요, 저는 오히려 지금 최근 상황이 오히려 우리나라 정당 정치 경쟁 구조에서 바람직하다. 안철수 후보의 등장으로 그야말로 그동안의 여야 간의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는 적대적인 공존이라고 할 수 있는 카르텔이 좀 깨지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국민에게 잘 보이려고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게 향후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가야 할 모습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우리 정당 시장에 좀 민주화가 안 돼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거대 여야 정당의 카르텔을 형성해오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는 뭐 현재 정당 구조가 소망스러운 구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예를 든다면 진보 정당이 지금보다 좀 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의미 있는 정치 세력으로 존재하고 이런 건 뭐 이런 것이 좋은 것이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두 거대 정당이 아직도 일정한 지역주의에 기반해서 존재하는 이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조가 개선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을 향해서 아무리 지역주의는 해소돼야 합니다. 여러분 지역주의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호소는 하겠지만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현재 존재하는 이 구도를 이건 뭐 협할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존재하는 두 개 거대 정당이 자기 혁신, 자기 쇄신의 노력을 훨씬 더 가열차게 해 가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진보 정당 같은 이런 부분이 정말 잘 발전해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고 뭐 교섭단체도 구성하고 의미 있는 정치 세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정당 구조가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당 개혁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 심지어는 광주 선언이라는 용어를 붙일 정도로 지역 호남 지역 문제 관련 신경을 썼는데요. 뭐 조사마다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쟁 과정 속에서는 최근 추격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슷하거나 조금 못 미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왜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에 대해 호남에서 그렇게 적극적인 지지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경선 이전까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우선 참여정부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다. 인사, 예산, 뭐 지역 발전 다 서운하다. 두 번째, 정권 교체는 해야 되겠는데 문재인으로 될까? 민주당으로 될까? 이런 회의가 강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호남에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여론조사해 보면 아까 말씀대로 같거나 조금 낮은 이런 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지금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변하려면 확실히 변해라. 대략 변하지 말고 실제로 팔다리를 잘라가면서 변해라. 이런 요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가 서민을 위해서 뭘 한다는데 확실하게 보이도록 해달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세 번째는 소외된 호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전략을 내놔라. 이런 호남 시민들의 요구가 강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요구를 잘 받들어 가면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쯤 들어가면 호남에서 지지율이 역전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후보가 가진 강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정운영 경험, 민주당이라는 정치 세력, 서민의 노동과 삶에 대한 이해, 도덕성 이런 걸 열심히 설명하면 지지율이 역전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목기 본부장의 그 주장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문재인 후보는 광주 선언에서 얘기했던 내용은 그동안에 정치혁신 관련했던 것을 포괄해서 종합해서 얘기하고 추가적으로는 뭘 얘기했느냐? 호남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문제를 얘기했어요. 예. 좀 핀트가 어긋난 지적 아닙니까? 마치 잘못하다 보면 민주당의 기득권 문제가 지난번 4.11 총선 때처럼 호남 물갈이론처럼 돼가지고 오히려 잘못된 핀트를 잘못 잡아서 득표 전략에 도움이 안 된 진단 같은데요.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남에서 우리 시민들이 민주당을 선거에서 아주 크게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존재하는 호남 현재 국회의원들이나 단체장들이나 광역 기초의원들이 여기 기득권화된 측면도 모조리 그렇다는 게 아니라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협파하고 좀 더 낮은 자세로 우리 선출된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호남 시민들에게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잘 다가가서 잘 받들어야 한다. 저는 이런 의미로 했습니다. 네, 그 방향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당연히 정당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그 조금 약간 유리되고 민주당과 호남의 그 서운함감이 약간 생긴 것 중에 하나는 지지는 핵심 기반이면서 당의 주도권 호남하고 좀 유리돼 있다. 이 부분이 큰 거 아닙니까? 그런 점도 있을 그런 겁니다. 부분에 대한 진단이 오히려 초점인데 지역에 너무 기득권화되어 있는 물갈이가 마침 4.11 총선 때쯤 수도권은 친노가 장악하면서 물갈이 대상은 호남으로 했던 것처럼 그런 우를 반복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이제 4.12 총선 홍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언급할 사안은 아니고요. 그런 서운함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4.11 총선 과정에 호남 쪽에 공천에 서운함이 있었음을 알고요. 그 과정에서 깊고 넓게 살피지 못한 점이 있었음도 저희들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이 교훈으로 삼아서 잘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 진영하고 정당 혁신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는요. 다른 때는 비교적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성이 많은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몇 개 발표한 중앙당 폐지라든가 국가보조금 뭐 폐지 또는 축소 관련해 가지고는 너무 조금 차이 나는 것을 과장해서 비틀어서 공격하는 느낌이 들어요. 의원 정수 축소 관련해서는 논란 여지가 큰 부분이지만은 사실 민주통합당도 중앙당 축소 내지 폐지 방향으로 갔던 거 아닙니까? 옛날 열린우리당 시절에. 네, 최근에 뭐 당 개혁 논의에서 그랬었고 심지어는 어제 인터뷰한 박영선 의원의 경우도 공천을 그렇게 하다 보면 중앙당도 최소화될 것이다 이런 방향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당을 당장 폐지하는 것이 이상도다. 그러나 축소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네. 국고보조금도 축소할 수 있다. 중앙당이 축소되면 축소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걸 상반된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정당을 무력화시키고 정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 과장된 의도적인 선거대책 선대위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거는 문재인 후보가 광주 선언 이후에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 답했던 내용 아닙니까? 무슨 중앙당 국고보조금요? 아니요. 정당 무력화, 정치 무력화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까? 저는 뭐 정확한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은 예컨대 대통령이 뭐 임명직을 10분 1로 맡는다든지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은 내려놓아야 합니다만 국정을 계획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가치관이 맞는 애국심이 투철하고 좀 능력 있는 이런 인재들을 함께 일을 해야 국정이 계획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목희 의원께서는 초선 때도 삼성급 초선이라고 했었는데 중간에 한번 쉬어가지고 이제 재선이시죠. 네. 재선이신데 시민 캠프에서 여러 가지 지금 기득권 제한 관련해서 지금 제안한 내용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들도 삼선 연임 제한하자 이런 내용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 괜찮습니다. 근데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엔 위헌일 겁니다. 그건 위헌, 지금 아마 위헌 심판제, 헌법소원한 위헌. 다른 나라 사례의 경우에는 주 단위에서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지 미국의 경우에. 그래서 연방까지는 올라갔다가 몇 번 이제 상원에서 부결되고 했었는데요. 위헌이 될지 안 될지 뭐. 그러면은 왜 저거는 위헌이 하고 있죠? 지방자치는 왜 제한을 하고 있죠? 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은 사실은 무슨 국가 일을 다루고 법률도 다루고 예산도 다룹니다만 구체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뭘 허가하거나 인허가하거나 무슨 돈을 집행하거나 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단체장은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큰 사업을 집행하고 돈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게 좀 다르죠. 예를 들면은 지금 구속됐을 경우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직무 정지를 안 시키는데 단체장은 직무 정지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번도 직무 정지시키는 방향으로 제안을 하고 있죠 지금요. 몇몇 후보 캠프들에서는 그런 1심에서 피선거권 제약 정도로 선고가 되면 하자라고 나오고 있죠.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비롯한 200명, 100명 비례대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검토된 걸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대강 나온 겁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자면은 독일식 정당 명부제 형태로 우리가 선거구제를 바꾸려면은 기본적으로 내각제 내지 분권형 대통령제하고 호환성이 있는 것인데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그대로 한다고는 약속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네, 독일식 정당 명부를 추가로 이제 얘기된 거군요. 200명, 100명을 얘기한 거죠. 200명, 100명 그것은 사실 깊은 검토를 했고요. 사실은 이제 안철수 후보와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입장이. 200명으로 한다는 것은 46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의미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고민을 했고 사실은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진심으로 호소하자 이렇게 결론을 낸 것이고요. 우리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얘기했죠. 노무현 대통령실부터 하려고 애썼으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역주의가 이것만으로 지역주의가 뭐 축소되겠습니까? 그러나 지역주의를 좀 축소해 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니까 이런 건 정말 새누리당이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만호 원장 끝나셨죠? 이용규 교수님 계속해 주시죠. 예, 힘드시죠? 너무 괜찮습니다. 질문을 계속 재미있습니다. 예, 지금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 중에 이제 대통령 권한 축소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인사권을 10분의 1로 줄이는 게 얘기가 되느냐 무슨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인사권이야말로 대통령의 아주 핵심 권한이란 말입니다. 인사권을 어떻게 쓰느냐가 대통령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가 끝나야지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왕적 대통령을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제일 먼저 손대야지 될 거는
인사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요. 특히 지금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지금 이명박 대통령 두 정부를 거치면서 대통령 비서실 청와대에 그 인사비서실이 생겼거든요. 네. 거기를 통하면서 정부 전체의 인사권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람직한 형태냐 하는 얘기죠. 그것이 그런 의미로서 장관들의 인사권이든지 뭐 국무총리의 인사권까지도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국무총리는 저기 총리실에 자기 한 사람 뭐 보좌관도 제대로 쓰기 힘들다고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권을 이거를 저기 손을 댄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보이는데 아까 말씀은 그걸가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렇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인사비서관설이 있었고요. 인사수석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시스템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인사수석, 인사위원회라고 하나요? 시스템에서 결정한 순서, 그러니까 1번, 2번 이렇게 대통령이 올리지 않습니까? 그걸 대통령이 바꾼 경우가 제가 알기로 딱 한 번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양해를 구했다는 겁니다. 2번을 이번에는 좀 임명해 주십시오. 그 수많은 인사 중에서요. 저는 인사가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정부 초기에 총리한테 국무위원 제청권을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헌법에 있습니다만 역대 대통령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뒷얘기 들었는데 사실 그 자리에는 A라는 분이 적합한 것 같은데 총리가 A를 제청 안 하고 B를 제청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총리에게 제청권이 저는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국무위원회 제청권이 확실하게 총리에게 보장되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총리들은 청와대에서 다 만든 거 명단 넘겨주면 서명만 하는 이런 식으로 총리, 그 헌법에 국무위원회 제청권도 있고 해임 건의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제 안 쓰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걸 확실하게 나누어서 보장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인사를 하되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대통령 선거 때 도와준 사람, 그동안 나 여러 가지 도와준 사람 이런 정실에 얽매여서 능력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은 사람을 임명하고 정체성에도 안 맞는 사람 임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지.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정체성에 맞고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을 우리가 그런 인재를 등용하면 그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계획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께서는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지만은 저도 사실 이 청와대 인사비서실을 만들어야지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만들고 놓고선 지난 보면요. 지금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코드 인사고 뭐 계속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현 정부도 뭐 마찬가지고 그것이 무슨 뭐 지금 한두 개의 케이스의 예를 들었지만은 그 뭐 한두 개의 케이스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 대통령 청와대 내 인사수석 비서실을 만든 이후에 각 부처의 장관들의 그 인사권은 확실하게 약화됐고, 그 청와대 자체의 인사권은 훨씬 강화됐고, 이런 아주 뚜렷한 현상을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뭐 참여정부에서 한두 개의 케이스를 갖고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를 하나로서 자리 잡았는데 그러면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뭘로 저거 할 거냐 이거죠.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의 선의에만 기대돼 갖고 그거를 할 거냐 하는 얘기죠.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총리에게 헌법에 보장되는 권리를 다 보장해야 하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형식적으로 보관이 돼 있죠. 그런데 안 되는 예를 들면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요. 네. 저는 헌법에 보장된 만큼은 아니라도 책임 총리제가 사실은 상당히 시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뭐 제가 이런 얘기하는 어떤 총리 시절에 보면 실제로 총리가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을 거의 다 행사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사수석 비서관실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인사수석 비서관실이 없으면 민정수석실을 하지 않겠습니까? 공직기관 검증에서 할 텐데요. 문제는 저는 아까 코드 인사라고 그러는데요.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가 지향하는 정체성에 맞는 사람을 장관 임명하고 수석 비서관 임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자질과 도덕성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뭐 위장 전입한 사람, 부동산 투기한 사람, 너무 표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쓰니까 문제지. 코드란 걸 자꾸 나쁘게 해석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정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국정 방향 철학에 맞는 그런 분을 그런 철학을 가진 사람을 쓰는 걸 갖고 그걸 뭐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를 일부 그런 사람들을 쓰는 거는 뭐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뭐 세월이 지나서 그렇지만 그 당시의 신문을 보십시오. 인사 문제 갖고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런 거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구조와 제도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는 얘기를 좀 보면은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더라 하는 얘기죠. 왜 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인사권을 10분의 1로 축소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공연히 해놨겠습니까? 과거에 그런 어떤 음식의 전례 때문에 이런 이제 제안을 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 뭐 참여정부에 저도 뭐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 참여정부의 잘된 케이스를 갖고도 한두 개 갖고서는 이걸 일반화를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좌우전 좋습니다. 그거 갖고 너무 시간을 보낼 수는 없으리라고 보이는데요. 하여튼 인사권과 그 제왕적 대통령제는 굉장히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 문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은 문재인 후보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선 후보로 이제 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평들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과거의 참여정부 때의 굉장히 또 논란 중에 하나가 편가르기 문제였지 않습니까? 예. 과연 문재인 후보가 어떤 의미에서 핵심적인 질문은 과연 보수층을 제대로 끌어안을 수가 있느냐. 과연 뭐로 정말 어떤 자기한테 투표한 투표자층의 대통령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느냐. 한번 그 점에 있어서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저는 그 편가르기 얘기합니다만 뭐 그렇게 사실 참 보니까 아까 무슨 뭐 코드 인사도 보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서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편가르기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엔 과거사 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옛날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편가르기로 저는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했던 역사, 누가 누굴 지금 와서 벌 주자는 게 아니라 진상을 규명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책임 있는 사람이 사과하고 국가가 배상하고 이래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엄청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그냥 덮어놓고 그냥 화해해라. 잘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건 몰라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편가르기로 보면 그건 국민 전체의 화합과 통합으로 가는 길을 편가르기로 하면 그건 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후보가 예컨대 이제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과거사에 대한 조명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민화합, 통합, 뭐 예를 들면 지역화합, 뭐 계층화합, 세대화합 이런 것을 우리 문재인 후보가 큰 가치로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좀 이 가해자들이 좀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이러면 저는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데 문재인 후보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정책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을 아마 제일 먼저 내걸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일자리 창출을 이제 관련 이제 정책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제시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걸 뭐 좀 프린트아웃을 해갖고 갖고 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하나하나의 정책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크게 봐서는 일자리 만들기의 파트가 있고 일자리 어떤 의미에서 나누기의 파트가 있는데 이게 몇 가지를 빼놓고서는 뭐 이제 특별한 정책들이 안 보여요. 과거부터 어떤 의미에서 해오던 이제 전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제 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제 넣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육성 굉장히 이제 모든 정부가 많이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고 아마 뭐 국회에 계시니까 너무 잘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모든 대한민국의 가진 중소기업 육성 제도가 세계에 없는 게 없다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결국 이제 앞으로 이제 대기업 문제를 저거 하신다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기대가 됩니다만은 이게 이제 새로운 것들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거는 일자리 만들기 관련해서는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이끄냐, 신성장 동력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하는데 그것이 구호 비슷한 얘기는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이게 이거면 되겠다 하는 정책이 좀 보이지가 않는데 어떤 그 새로운 고민들을 계속 하시고 계신 건가요?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고 사실은 일자리가 없는 복지라는 것은 그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사실 아까 말씀대로 정말 뾰족한 국민들이 정말 그 탐복할 만한 이런 내용은 사실은 없어요. 예. 그게 참 저희도 답답한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들 뭐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바꾸고 지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했듯이 저는 이제 IT 벤처 중소기업 뭐 서비스 산업 이런 데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텐데 그 모든 정부가 얘기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명박 정부가 사실은 대기업 프렌들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여정부가 그럼 썩 잘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여정부도 IT 벤처 중소기업 육성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는 더 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교훈 삼아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산업에 지원을 훨씬 더 적극화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지금 나누겠다는 거. 예를 들면은 2,000시간만으로 줄여도 70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뭐 비정규직 일자리 이런 그 좋지 못한 일자리를 괜찮은 좋은 일자리를 바꾸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신성장 동력 문제도 사실은 현재까지도 저희들 캠프에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조만간 말씀드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 산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많은 학자들이 이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서비스 산업 육성의 가장 핵심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정부 규제 철폐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정부 규제를 철폐를 각 정부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이유가 어떤 이념 문제든지 기득권 계층의 발목이 잡혀갖고서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집권하면 그 문제를 확실히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서비스 산업 하는 함에 있어서요. 예컨대 지금 마트 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마트의 문제는 이제 골목 상권의 문제, 이제 이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오면 그건 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있는 뭐 자영업자들,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그건 규제라고 저는 그런 규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규제, 예컨대 약자를 괴롭히거나 그렇지 않은 규제는 기득권에 얽매여서 못한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기득권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규제를 푸는 것이 사회적 약자들을 더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규제는 심의를 통해서 과감하게 혁신해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그 영리병원을 인정하는 문제와 구성 굉장히 왈가왈부하고 민주당에서는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대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규제를 풀지 않으면은 그 뭐 송도에서만 하겠다는 건데 이게 뭐 방법들이 없는 거 아닙니까 서비스 산업? 저는 그건 아마 가치관의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건강보험이 우리나라 정도로 정착된 나라가 지구상의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은 그런 영리병원이 도입됐다든지 사보임이 지나치게 많이 도입되면 그 기존에 지금 그 건강보험의 질서를 해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기획본부장이시죠. 이목희 의원에 대한 패널 질문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전화를 직접 받아보겠습니다. 토론은 여론을 만들고 여론은 세상을 만듭니다. 본격 라디오 토론 프로그램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청취자 여러분의 거침없는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청취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이 좀 좋지 않은데요. 다른 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보세요? 네, 아직 전화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네요. 어디 사시는 네네. 누구십니까? 대구의 청취자입니다. 아, 대구세요. 네네. 민주통합당의 이목희 기획본부장 나와 계신데요. 직접 인사 나누시고 궁금했던 점 여쭤보시죠. 네, 이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의원님 혹시 국회에서 어느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십니까? 예,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제가 한 두 가지 여쭈려고 하는데요. 4.11 총선이 끝난 지가 지금 한 6개월이 넘었습니다만, 지금 4.11 총선 전에 공약했던 개혁적인 법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행된 부분에 어떤 게 있는가 좀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예. 4.11 총선이 끝난 지가 6개월이 넘었지 않습니까? 예. 총선 전에는 여러 가지 개혁적인 공약들도 많이 내시고, 네. 입법을 하겠다고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공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에서 지금 입법이라든지 추진을 갖다 하고 있는 개혁 법안이 어떤 게 있으신지. 예, 그건 뭐, 제가- 예, 그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반감 등록금 법안도 내놨고요. 지금 입법이 된 법이 아니, 있습니까? 이거는 아마 11월 달에 네. 지금까지는 정기국회 진행돼 왔고요. 11월 달에 11월 23일 날 국회 끝납니다만 그 사이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그 개혁 법안들이 물론 결과는 봐야 합니다만 일정 정도 아마 그 법률로서 그 성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건 뭐 그 개혁 법안에 대해서 또 새누리당 쪽에도 말씀을 많이 해주십시오. 좀 민주통합당과 물론입니다. 합의를 좀 잘 해보라고요. 예. 박근혜 후보가 그 총선 끝난 다음에 100일 안에 개혁 법안을 갖다가 모든 걸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여러 번 했었는데 네, 지금 6개월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입법된 게 없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여러 가지 공약은 많이 하고 약속은 많이 하십니다만 실질적인 결과물이 없습니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당이 아니면은 집권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무소속 후보는 어렵다는 말씀하십니다. 네. 과연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기존의 정당들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그런 말을 하실 자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렇게 행동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무소속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신다는 건 네, 국민들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이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그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 네. 부분 좀 염두에 꼭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그 다른 후보하고 지금 단일화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단일화가 우선이기보다는 단일화하기 위한 어떤 개혁적인 모습이라든지 예를 들면 국회의원 정원 축소, 그 다음에 중앙당 축소 이런 얘기 나왔을 때에 민주당이라든지 새누리당에서 아주 그 반대적인 입장, 기존의 정치권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고수하시고 단일화를 추진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안을 내실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릴까요? 네, 아까 예, 뭐 많이 무슨 말씀하셨지만, 네. 저희 민주당을 포함해서 기존의 정당들에 대한 그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겸허히 수용하고요. 그건 뭐 옳으신 말씀이 많습니다. 이제 법안은 사실은 우리 6월 국회가 좀 새누리당과 우리 당의 합의가 잘 되지 않은 바람에 네.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정기국회에서 개혁 법안들이 일부 법률이 돼서 아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 무소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 헌법의 헌법이 보호하고 있고요. 대의 정치는 정당 정치입니다. 정당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당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를 하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저희 민주통합당은 정말 쇄신에 가서 국민들께 좀 더 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당의 기반이 있어야 대선에서 이길 수도 있고 또 이겨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개혁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의 모습이 제대로 된 모습이다. 혹은 완전히 개혁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수고 많습니다. 울산의 이태강입니다. 울산이세요. 네, 네. 이목희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래도 좀 지켜보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감사해요. 예. 제가 한 두세 가지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네네. 그 정문원 의원에 대해서 그 NLL 관련에 대해서 지금 다 실체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민주당에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왜 이것을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태도를. 법적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정치적 도덕적 책임이 있으면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북풍 조작 이런 사건이 이제까지 우리나라 구태 정치의 어떤 행태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작은 불씨를 놔두면 네. 나중에 큰 산을 태우게 됩니다. 네네. 이걸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것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노무현 대통령과 지금 문재인 후보 예. 조금은 단절하는 듯한 제가 보기에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좀 그러니까 노무현 그림자다. 그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가 박근혜 후보한테 표로 어쨌든 가게 되거든요. 네. 그 표가 향수 표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어쨌든 문재인 후보한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저같이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한테는 조금 반감을 살 수 있나? 예, 무슨 말인지 조금만, 잘 알겠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안철수와 문재인 후보 이렇게 단일을 하는데 민주당에서 안철수 후보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단일을 하자는 것은 제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당도 없는데. 네, 그죠? 말씀 듣죠. 없는데. 네, 압축을 좀 해주세요. 네, 본부장님 네. 답변해 주시죠. 우선 정문원 의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국익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이고 지금 그 대부분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정문원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재인 후보가 반드시 노무현 대통령과 단절하라 그런 거 아닙니다. 노무현 정신을 개성하고 극복할 것은 극복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그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다만 새누리당이나 이런 쪽에서 문재인은 노무현의 아바타다. 문재인은 노무현의 복사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제3기 민주정부고 이것은 노무현 정부 2기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라는 걸 강조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저희들이 안철수 후보 단일함에 있어서 저도 사실 할 말 많습니다만 참 말을 줄이고 목소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단점을 저희들이 끌어내서 무슨 하는 이런 절대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한 분 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디서 사시는 누구세요? 네, 전라남도 강주에서 서울에 왔는데요. 네. 일 때문에 왔는데 온 식구가 지금 다 모여있는데 이 방송을 쭉 듣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 앞에 계신 분들이 다 하셨는데 제가 짧게. 두 가지만 할게요. 간단하게 시간 때문에 네네. 한 가지만. 네. 아니, 저 이목희 본부장과 인사 나누세요. 우선 너무 급하신데 이목희 본부장 인사 안녕하세요. 나누시고.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이목희입니다. 네네, 수고하십니다. 네네. 네, 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선거 시간을 연장을 하자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연장을 하게 되면은 1년, 2년, 3년 전에 딱 법을 정해가지고 이거를 딱 해야지 선거에 딱 며칠 앞두고 이런 말을 자꾸 하니 뉴스에서 자꾸 들으니 우리 정말로 강주에 사는 분들도 굉장히 지금 이것 때문에 속상해해요. 정정당 서로 다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절대 안 돼요. 1년, 2년에 법을 딱 정하세요. 그렇게 하고 2번. 또 정치라는 것은 연륜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거 길에 가다 보면 복지 보험 이래 가지고 복지 노령연금 2배 3배로 막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중산층도 아니고 우리 살기 너무 힘들어요. 세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보험료 올라가지 세금 올라가지 살기 힘드는데 자꾸 세금 걷어서 복지만 주면 우리는 뭐를 먹고 삽니까? 네.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여튼 게 너무 적당한 선택적 복지를 하든지 대학교 반값 등록금도 어느 선에만 준다 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반값 등록금 하면은 우리 서민이 중산층 서민인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다 세금 걷어서 하잖아요. 네, 의견 들어보시죠. 네, 좀 해주세요. 본부장님. 네, 그 말씀대로 투표시간 연장 같은 것은 한참 전에 됐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새누리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인가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안을 낸 적도 있습니다. 네. 좀 시간이 촉박하긴 합니다만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새누리당이 합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그 출발은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했던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 복지를 확대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이목희 본부장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 청취자분 의견 잘 들으셨죠? 네. 네. 이 전화 연결뿐만 아니고 문자로도 의견이 들어와 있어요. 282님. 자, 민주당은 정치 쇄신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쇄신안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 겸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1분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말씀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사실 민주통합당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고요. 쇄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그렇게 되겠느냐? 팔다리를 잘라내라 이런 말씀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어쨌든 간에 우리 국회는 물론이고 전체가 일치 단결해서 당을 끊임없이 쇄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단일화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안철수 후보 측에 대해서 저희 문재인 캠프는 말소리를 줄이고 목소리를 낮춰서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단일화, 정권 교체를 바라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조속히 단일화를 하고 아름다운 단일화를 해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평화민주 복지국가 건설의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열린 수요 스페셜. 오늘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기획본부장이시죠. 이목희 의원과 100분 동안 함께했습니다. 이 의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려운 질문도 많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패널 김만호 원장님, 이용규 교수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화 주신 청취자 세 분, 또 문자 주신 여러분 계셨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서 내일 토론 주제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달러 대비 원화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지난 25일이었죠.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선이 무너진 가운데 원화 강세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물론 환율 하락, 양면성이 있지만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우리 경제, 이 수출 타격입니다. 그래서 내일 KBS 열린 토론에서는 이 환율 문제에 중점 진단하겠습니다. 하락 원인 또 전망 비롯해서 과연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층 토론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윤덕수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